거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뺨을 맞은 건 70 넘은 노인, 손을 휘두른 건 35 며느리였죠. 어머니, 작작 좀 하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요?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짐이나 싸세요. 당신 같은 노인네는 시골 요양원이 딱이에요. 한 톨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볼을 감쌌어요. 지수야, 내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12년을 내 수발 들었는데 진호도 아는 거니?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진호 씨요? 진호 씨가 먼저 제안했는데요. 어머니 치매 검사 서류, 진호 씨 사인 이해 끝났어요. 당신 인생은 끝난 거라고요. 화면이 천천히 노인의 눈가로 다가갑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12년을 식모처럼 버틴 건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왜 이 굴욕을 참았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복수는 소리 없이 시작됐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박말순입니다. 제 이름을 들으면 시장 골목에서 국밥 말던 아줌마를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새벽같이 육수 끓이고 손님 밥그릇 거두고 저녁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파스 붙이고 잠들던 삶이요. 그 고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아들 진호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 아이는 착했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대학 졸업식 날 진호가 국밥 냄새 밴 제 손을 꼭 잡고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이 아이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진호가 중견기업 본부장이 된 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회사 건물 앞에서 웃는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호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후배 김지수. 첫 만남에서 지수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정말 효도 많이 할게요. 어머니처럼 강인한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죠.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내 아들 곁에 있다니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진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먼저 함께 살자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그 좁은 방에서 사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지수도 어머니랑 살고 싶대요. 진호 말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12년에 걸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산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수는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고 진호는 행복해 보였어요. 문제는 석 달쯤 지나며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지 않아요?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투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짜서 못 먹겠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제가 사과할수록 지수의 태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지수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좀 안 계시면 안 돼요?
손님 오는데 냄새 나잖아요. 냄새라뇨.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노인 냄새 모르세요? 환기 좀 하고 방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인 냄새라니. 저는 하루에 2번씩 샤워했고 빨래도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눈에 저는 그저 냄새나는 늙은이에 불과했던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건요. 지수는 저를 고용된 가정부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빨래 좀요. 설거지 좀요. 청소기 돌리셨어요? 처음엔 며느리를 돕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집안일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죠. 지수는 저와 집안일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허드렛 일을 떠넘기고 있었어요. 지수는 출근 전 화장하고 퇴근 후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바닥 닦는 동안에요. 진호한테 얘기해 볼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입을 다물었죠. 아들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됐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드세요. 저희 둘이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지수가 그렇게 말하면 고개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찬밥에 김치 몇 조각 얹어 혼자 먹었습니다. 진호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진호가 행복하면 됐어. 며느리가 좀 까탈스러운 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런 식으로 12년을 버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틴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인 거였죠. 지수의 행동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5년 차쯤 됐을 때 대놓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밥 차려. 빨래 널어. 청소기 돌려. 마치 하인한테 명령하듯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은 지수가 존댓말을 썼으니까요. 위선인 걸 알면서도 그 위선에 기대고 싶었어요. 적어도 진호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진호만은 내 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건 7년 차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는 실수로 지수가 아끼던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설거지하다 손이 미끄러진 거였죠. 지수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뭐야 이게.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미안하다고 새로 사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됐어요. 어머니가 뭘로 사요? 돈도 없으면서. 그 소리 듣고 거실에서 진호가 나왔어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호가 지수한테 뭐라고 하겠지.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혼내겠지. 하지만 진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어요. 엄마, 조심 좀 하지. 지수 스트레스 받게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들도 며느리 편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혼자구나.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고 따뜻한 곳이요.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스스로 끊어버린 인연이었으니까요.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에서 국밥 팔던 가난한 여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 인생의 절반일 뿐이에요. 제 원래 이름은 정말순. 대응그룹 정혜준 회장의 외동딸이죠. 젊은 시절 저는
아버지의 그늘이 싫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저 자체가 아니라 배경만 보는 세상이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25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요. 아버지, 저는 정말순이 아니라 그냥 말순으로 살고 싶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상속도 필요 없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철이 없었고 세상이 만만해 보였으니까요. 집을 나온 저는 가진 돈으로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죠. 그렇게 5년쯤 지나니 가게가 자리 잡았어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31살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났어요. 가게에 밥 먹으러 온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못생기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이 참 맑았어요.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국밥 잘 끓이는 아줌마로만 알았죠. 그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배경이 아니라 저 자체로 사랑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결혼은 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진호가 태어나고 2년 만에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텅 빈 방에서요. 그때 아버지한테 연락할까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인데 힘들다고 손 벌리면 그게 무슨 꼴이냐고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국밥집을 새벽부터 밤까지 돌리고 진호를 업고 장사하고 잠은 서너 시간만 자면서요. 그 세월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진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요. 진호네 집에서 식모 취급받으면서도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아들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며느리한테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대응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박말순이라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2년 차 어느 봄날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 초였어요. 아침에 지수가 거실로 나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옷을 잔뜩 차려입고 캐리어까지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해외 연수 가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해외 연수라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보양식 좀 싸줄게.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니까. 지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굳이 부엌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무리 구박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니까요. 지수가 나가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빨래 개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지수였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별 생각 없이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어요.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요양원 상담 몇 시야? 엄마 명의로 건물 넘기는 서류 다 준비됐지? 꽃이랑 미역국 사갈게. 자기야, 요양원 상담? 엄마 명의로 건물을 넘긴다고? 한참을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명 제가 받을 문자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다 잘못 보낸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요양원이 뭔지, 건물이 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만졌어요. 몇 년 전 진호가 설치해줬던 앱이 있었습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이요. 서로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앱을 열고 진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진호는 회사에 있어야 했어요. 평일 오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호 위치가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도에 찍힌 위치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어딘가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벌떡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 잡아타고 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1시간 반쯤 걸렸을까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요양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크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햇살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호흡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지나 복도를 걷는데 저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해외 연수 갔다던 지수가 거기 서 있었어요. 제 아들 진호와 팔짱 끼고요.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지수를 꼭 빼닮은 여자였어요. 셋은 요양원 시설을 둘러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즐거워 보였죠.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여기 시설 진짜 좋다. 어머니, 여기 모시면 딱이겠어.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치?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입소시킬 수 있대. 진호 씨가 서류 준비 다 해뒀어.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치매 진단? 서류 준비? 기둥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그리고 진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 고생 많아. 어머니 재산만 넘어오면 이 요양원 원장 자리는 예린이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린.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친동생이었어요. 몇 년 전 명절 때 한 번 본 적 있었죠. 그때도 저한테 퉁명스럽게 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손잡고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겁니까? 제 재산 빼돌려서 지수 동생한테 요양원 사주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제 건강, 제 자존심, 제 시간, 제 인생 전부를요. 그 대가가 고려장이라니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제 안에서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결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들키지 않게 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는 거실에서 천천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5에 집 나와서 혼자 힘으로 살아온 47년. 국밥집에서 허리 휘도록 일한 세월. 아들 하나 바라보며 버틴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얻은 건 뭡니까?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배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고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잔인한 계획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요. 20년 전에 끊어버렸던 인연,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걸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입술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버지, 저예요. 말순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멈추고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살아온 불효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화내셔도 전화 끊으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말순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80 넘은 노인의 목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했냐고,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냐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소만 물으셨습니다. 더듬거리며 주소를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죠. 알았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렸던 아버지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박말순 여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고개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는 까만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니 그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의 식모였거든요. 며느리 눈치 보며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밥 짓던 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응 그룹 회장이 보낸 차에 타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차는 서울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제가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달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트렁크 하나만 들고 이 집을 뛰쳐나왔었죠. 아버지의 만류도 어머니의 울음도 뿌리치고요. 젊은 날의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당찬 결심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어요. 제가 버린 건 재벌가의 굴레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었으니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대한 한옥 대문이 보였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행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마당을 지나 본체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달라진 거라곤 나무들이 조금 더 커진 것뿐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본체 대청마루에 한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 날카로웠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봤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앞에 멈춰 서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지수한테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그 품에서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뭘 용서해? 내가 돌아왔으면 됐다. 20년을 기다렸어. 이제야 이 아비를 찾아주는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국밥집 하며 살아온 이야기, 남편 잃고 혼자 진호 키운 이야기, 아들 며느리 집에서 12년 동안 겪은 일들, 그리고 오늘 요양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셨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죠. 말순아, 내가 고생한 건 아비로서 미안하다. 근데 그 며느리랑 손자 녀석 그냥 둘 수는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지수와 진호가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부르셨습니다. 박 실장, 내 딸 며느리라는 여자하고 손자 녀석 뒷조사 좀 해. 싹 다 털어서 보고해. 비서실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릴 때 쓰던 그 방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두고 간 일기장까지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첫 번째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서재에서 함께 읽었어요.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졌다느니 같은 말을 반복한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거죠.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건강검진이라고 들었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 의심이라는 소견서가 발급돼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에 제 서명이 돼 있었어요. 위조였던 겁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순간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수가 저를 속여왔다는 건 제가 제정신이라는 반증이니까요. 제가 치매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겠죠.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재산 이야기였어요. 저는 국밥집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시장 근처에 상가 건물 몇 채를 사뒀었습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아들 진호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손도 안 대고 있었죠.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가 그 건물들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리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법무사를 만나 서류 준비까지 끝낸 상태였어요. 제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서요. 만약 그 문자를 못 봤다면
요양원에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아, 그 법무사가 누군지 알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법무사, 우리 비서실에서 심어둔 사람이야.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가셨죠. 내가 집을 나간 뒤로 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내 주변에 사람을 몇 명 두고 있었지. 내가 힘들어하면 도와주려고. 근데 내가 워낙 혼자 잘 해내길래 그냥 지켜만 봤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내 며느리가 수상한 짓을 하길래 법무사를 바꿔치기 해뒀어. 지수가 만난 법무사는 사실 아버지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혼자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혹시 제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못난 딸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일으키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못난 게 어디 있어. 내가 내 딸인 게 아비는 항상 자랑스러웠다. 다만 이제부터는 혼자 끙끙 앓지 마라. 아비한테 기대도 돼. 그날부터 성북동 저택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지수와 진호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저는 그냥 사라진 노인이었죠. 어쩌면 충격받아서 어디 가서 쓰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착각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증거를 더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면 그때 나서기로요. 복수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칼을 갈 때는 천천히 갈아야 날이 서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비서실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제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라.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사라지니까 이제 와서 찾는 척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재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죽은 게 확인되지 않으면 제 명의의 재산을 건드리기가 복잡해지니까요. 실종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실종 선고를 받아서 사망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재산이 자동으로 아들 진호한테 상속되고 지수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고서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수가 제 집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다녀왔다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서실에서 미리 손을 써두어서 인출은 막혔지만 지수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슬슬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준비는 다 됐다. 근데 말순아, 진짜 괜찮겠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제 인생의 마무리는 제가 지어야죠. 하지만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의 마음이요. 아무리 지수가 나쁜 짓을 해도 진호까지 공범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진호는 지수한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호에게 연락을 해보기로요. 제가 사라진 지 열흘쯤 됐을 때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호야, 나야, 엄마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진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야 지금? 걱정했잖아. 걱정이라.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진호는 나를 걱정해 주는 거구나. 아직 내 아들이구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어디서 좀 만날 수 있을까? 진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카페 이름을 말했어요. 진호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그 카페로 갔어요. 이건 제가 혼자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5분,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오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휴대폰을 들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진호야, 엄마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들어온 건 진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말순 씨 맞으시죠? 보호자분께서 신고하셔서 나왔습니다. 함께 좀 가시죠.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진호가 경찰을 부른 거였어요. 엄마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엄마를 잡아가게 한 거죠. 보호자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이고 진호가 제 보호자라는 뜻이니까요. 차분하게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보호자분께 인계해 드려야 합니다. 자세한 건 그쪽에서 말씀하시죠. 경찰을 따라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 경찰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진호와 지수가 서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또 그러세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진호를 봤습니다. 진호야, 너도 이러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만만하니? 진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저를 지수와 진호에게 인계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진호의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수가 뒷좌석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순순히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죠.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들, 그거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면 요양원도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요. 안 그러시면 진짜 시골 구석에 있는 싸구려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제야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너 정말 내가 그냥 늙은 국밥집 아줌마인 줄 알아? 지수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또 헛소리 하시네.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테니까.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 좀 받아들이세요. 어머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차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양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저를 바로 입소시킬 생각인 거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호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비상 버튼을 누르면 아버지의 비서실로 바로 연락이 가게 돼 있었거든요. 손을 슬쩍 호주머니에 넣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움직일 차례였어요. 차가 멈춘 곳은 그날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햇살 요양원이요. 지수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끌어내렸어요. 어머니, 들어가시죠. 어머니 새 집이에요.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걷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지수의 동생 예린이었습니다. 예린이 다가오더니 말했죠. 언니, 진짜로 데려왔네. 고생했어.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서류만 마무리하면 돼.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동생이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모습을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아들 진호의 모습을요. 12년 전 결혼식 날 진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지수가 엄마한테 진짜 잘할 거야. 나도 평생 엄마한테 효도할게. 그 말을 믿고 제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예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해 주세요. 입소 동의서예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충 훑어보니 정말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어요. 그 밑에 또 다른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 동의서였죠.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인은 안 해.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안 좋게 가시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좋게 가는 건 내 쪽이야. 곧 알게 될 거다. 그 순간 요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차들이 여러 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와 진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죠. 뭐야, 무슨 일이지. 로비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저에게 걸어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수나 늦었구나. 고생했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옆에 서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소개할게. 이분이 내 아버지야. 대응그룹 정혜준 회장.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지. 지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호의 얼굴도 사색이 됐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계획이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던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어요. 대응그룹이라는 이름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굴지의 대기업 집단이니까요. 그 회장이 갑자기 이 작은 요양원에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회장이 자신이 12년간 구박해온 시어머니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얼굴과 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지수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을 때린 년이냐? 지수의 무릎이 순간 꺾이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고 조용해서 더 무서웠죠. 진정한 권력자는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딱 그랬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진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위기 상황에서 엄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날을 걱정하는구나. 한숨을 내쉬며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설명은 집에 가서 해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버지의 수행원들이 저를 에워싸듯 호위하며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수와 진호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예리는 언제 도망쳤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둬두려 했던 그곳이 이제는 한낱 작은 건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순아,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는 거다, 알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끝까지 갈 거예요. 성북동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수의 얼굴, 진호의 얼굴, 그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들이요. 특히 진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12년 동안 믿어왔던 것, 아들만큼은 내 편이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요. 진호는 처음부터 지수의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지수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호와 지수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상대로 그들은 어젯밤 내내 대책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수는 울면서 진호한테 어떡하냐고 난리를 쳤고 진호는 인터넷으로 대응그룹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했다더군요. 새벽쯤 되어서야 겨우 결론을 내렸답니다. 일단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보자고요. 그 보고를 들으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라. 참 뻔뻔하기도 하지. 12년 동안 식모 취급하고 뺨 때리고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두려 하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과를 한다고요. 아침에 예상대로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진호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진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지수한테 속은 거야. 다 지수가 시킨 거라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형적인 변명이었거든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익숙한 패턴이요.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해. 그날 오후 아버지와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지수와 진호에게서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받고 깔끔하게 연을 끊는 거죠. 두 번째는 끝까지 가는 것.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요, 아버지.
끝까지 가야 해요. 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내 딸이면 그래야지.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울 때 하는 거니까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수와 진호는 예상대로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죠. 비서실에서 매일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이틀쯤 지났을 때 지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나서 사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가 대응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어쩌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을 자기 앞으로 돌리려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법무사를 만나고 은행을 다니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고요. 마치 시간과의 싸움을 하듯 급하게 움직이더군요. 아마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이었겠죠. 비서실장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아가씨, 저 여자가 지금 서류 위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순 아가씨 인감과 서명을 위조해서 재산 이전 서류를 만들고 있어요. 막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도 제 의중을 아시는지 미소를 지으셨어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수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상가 건물 세 채를 자기 이름으로 돌리는 서류가 완성됐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수는 득이양양해 했겠죠. 드디어 시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전부 증거로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법무사가 아버지 사람이라는 사실도요. 또 한 가지 지수가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진호의 회사 문제였습니다. 진호는 중견기업의 본부장이었죠.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호가 다니던 회사는 대응그룹의 협력사였거든요. 대응그룹에서 물량을 대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회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손대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알았다고 하셨어요. 지수가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그 서류들의 등기를 막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법률팀이 나서서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관련 사기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해당 서류의 처리를 일시 중단했죠.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그리고 치매를 빙자한 유기 시도까지.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수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지수는 처음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겠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진호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당신 엄마 아니야. 가서 사과하고 고소 취하하라고 해. 진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해요.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어떻게 해?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공범으로서 똘똘 뭉쳤던 결속이 위기 앞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진호에게 진짜 충격을 줄 한 방울이요. 바로 진호의 회사를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호 회사 거래 끊어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비서실장을 부르셨습니다. 박 실장 알지? 아버지의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대응그룹은 진호가 다니던 회사에 공식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었어요. 사유는 협력사 재검토였지만 실제 이유는 다들 알 수 있었죠. 그 회사 대표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응그룹의 물량이 빠지면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대표는 대응그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진호가 대표실로 불려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박 본부장, 대응그룹 회장하고 무슨 사이야? 왜 우리 회사가 거래 끊긴 게 자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야?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겠죠.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사표 써? 진호의 15년 직장 생활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호 월급이 없으면 집 대출금을 못 갚아. 어떡하냐고. 집에서 난리를 쳤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응그룹의 거래 중단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거든요. 대응그룹이 거래를 끊었다는 건 그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전 직장은 불과 보름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대표는 진호를 원망했고 동료들도 비난했죠. 15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와 진호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고 직장은 잃고 다른 회사에 지원해도 대응그룹 건 때문에 다 거절당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집 대출금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죠.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그 무렵 저는 성북동 저택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정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는 일상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미련이랄까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완전히 마음을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말순아, 내가 결정해.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끝까지 가기로요. 정을 남겨두면 또 당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한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수와 진호가 성북동 저택을 찾아오겠다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들이세요.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그들이 무릎을 꿇으러 오는 거였습니다. 1시간쯤 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행원이 문을 열자 초췌한 얼굴에 진호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군요. 진호는 수염도 안 깎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지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승승장구하며 저를 깔봤던 그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청마루로 안내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마루에 올라선 진호와 지수는 어색하게 서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왔구나. 무슨 일이니? 진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결혼식 날 고개 숙여 인사하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무릎을 꿇을 듯이 공손했었죠. 그게 다 가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요. 천천히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야, 너 기억나니? 내가 내 뺨을 때렸던 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이었죠. 노인네 냄새난다고 내 방에 들어가라고 할 때, 밥 짜다고 반찬 집어던질 때, 내가 나를 식모 취급할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왜 그랬는지 알아?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호야, 너 때문이야. 내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내가 조금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 근데 그 아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더라.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수 말만 듣고 엄마를 버리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진호야, 솔직하게 대답해. 너 정말 엄마한테 미안해서 온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답 안 해도 알겠다.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시 진호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용서받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죠.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이혼해. 둘째, 내가 내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 빼돌린 돈, 전부 갚아. 셋째, 내 재산에서 손 떼. 나머지 상속 기대하지 마.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요?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어떻게 살 생각이었는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어요. 엄마, 전 그냥 지수 말을 들은 것뿐이에요. 지수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지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당신이 서류에 사인했잖아. 진호가 반박했죠. 너 아니었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다 내가 꼬드긴 거잖아. 제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 함께 저를 구박했던 공범들이 위기 앞에서 서로 물어뜯는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저 둘의 모습이구나. 이익 앞에서 뭉치고 위기 앞에서 갈라지는 사람들이구나. 아버지가 손을 드셨습니다. 수행원 2명이 다가와 진호와 지수의 양쪽에 섰어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시끄럽다. 조용히들 해. 진호와 지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말순아, 어떻게 할래? 내가 결정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버지, 이 사람들한테 줄 건 없어요. 대신 제가 받아낼 건 받아낼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서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고소 취하도 안 할 거예요. 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러시면 저희 진짜 거리로 나앉아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내가 나한테 하려던 거잖아. 다만 요양원 대신 길거리일 뿐이지. 진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진호야,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어. 나는 그냥 내가 버린 정을 주워 담는 것뿐이야. 수행원들이 진호와 지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소리쳤지만 외면했어요. 대청마루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옆으로 오시더니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잘했다, 말순아.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12년간 쌓여온 응어리를, 배신의 상처를 마침내 털어내는 과정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대청마루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날 밤 20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 없이, 한숨 없이, 그냥 편안하게요. 내일이면 또 싸워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밤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로, 누군가의 짐짝으로, 누군가에게 버려질 존재로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겁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주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의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퍼져나갔죠.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지수와 진호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복수가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비로소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서류 위조 증거, 통화 녹음 파일, 요양원에서의 녹화 영상, 은행 거래 내역, 지수가 법무사에게 보낸 메시지들까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더군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수년간 주변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병원 서류를 위조하고 제 인감과 서명을 몰래 복제하고요. 그 모든 과정에 지수뿐 아니라 진호도 깊숙이 관여돼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진호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증거였어요. 비서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호는 지난 3년간 회사 경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지수의 동생 예린에게 갔어요. 예린이 요양원 원장 자리를 사는데 쓰인 거죠. 저를 그 요양원에 가둬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 돈까지 횡령하면서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서 지수와 진호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직접 확인시켜 주려고요. 그래야 완전히 항복할 테니까요. 비서실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성북동 저택이 아니라 대응그룹 본사 회의실로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끝을 내고 싶었거든요. 약속 당일 지수와 진호가 대응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그들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수행원이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지수와 진호는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류 뭉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지수야, 이거 기억나니? 내가 법무사한테 보낸 문자야. 시어머니 치매 서류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한 거.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죠. 이건 내가 내 인감을 위조한 증거야.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너도 볼래? 내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내역이야. 3년간 총 얼마를 횡령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은 검찰에서 해. 이미 고발장 접수했으니까. 진호의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수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시면 저희 진짜 감옥 가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증거가 남아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지수와 진호, 그리고 예린이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제가 기둥 뒤에 숨어서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고생 많아. 어머니 재산만 넘어오면 이 요양원 원장 자리는 내 거야. 영상 속 지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와 진호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만났던 그 법무사 있잖아. 사실 우리 아버지 비서실 사람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받고 있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진호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나 감옥 가면 인생 끝나. 한 번만 봐줘.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12년 전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웃던 진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쓸쓸한 마음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먼저 나를 버렸어. 나는 그냥 너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야. 변호사가 서류 2장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어요. 말했죠. 여기 사인해.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 동생한테 빼돌린 돈 전부 갚아. 다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될 거야.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전단지를 돌리든 막노동을 하든. 지수와 진호는 결국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인을 마친 뒤 그들은 수행원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말순아. 고생 많았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와 진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지수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진우는 횡령 혐의로 역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린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고급 자동차도 팔렸어요. 출소 후 그들이 갈 곳은 지하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식모 취급하며 깔봤던 그들이 이제는 전단지를 돌리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됐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슬픔도 아무것도요. 그냥 담담했어요. 복수가 완성된 건 맞지만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12년간 쌓인 상처가 복수로 치유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응그룹의 경영 고문으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곁에서 사업을 배우고 여러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요.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국밥집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던 시절,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들, 며느리에게 뺨 맞으면서도 참았던 굴욕의 날들. 그 모든 게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말순아, 뭘 그렇게 생각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난 건 지난 거다. 이제 앞만 봐라. 아버지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앞만 봐야죠. 배신은 아픕니다. 특히 가족에게 당하는 배신은 뼈에 사무치게 아프죠. 하지만 그 아픔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12년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질 존재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삽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정원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지만 그게 좋았어요. 바쁘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현관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